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10화 은촉위황입니다. 은은 촛불촉, 빛날위, 빛날황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은빛 촛불이 밝게 빛난다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촛불보다 횃불을 먼저 사용했죠. 한자에서는 땅에 세운 횃불을 요라고 하고 손에 들고 다니는 횃불을 촉이라고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이후 동식물의 기름 혹은 밀랍을 굳혀 만든 이 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초는 들고 다니기 편하고 오래 타는 장점이 있어서 전등이 나오기 전까지 오랜 세월 인류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 초는 그 색이 백색이며 이 불꽃 또한 이 주황색이라 은에 많이 비유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납백이라고 하면은 이 흰 초의 색상에 빗대어서 창백해진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은촉이라고 하면은 이 밝게 빛나는 이 주황색 촛불빛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은촉을 시에 담은 시인으로는 당나라 말기의 두목이 있습니다. 그의 칠원절구 추석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촉 추광 냉화병, 촛불에 어린 가을빛은 차가운 그림자를 병풍에 들이우고, 경라소선 박류형, 가벼운 부채짓에 반딧불이 놀라 흩어지네. 청계 야색 양여수, 오작교 드리운 밤색은 물처럼 차가운데, 와간 견우 증여성, 누워서 바라보노라 견우와 증여성을. 여기서 이 청계는 은하에 놓인 오작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이 가을밤의 쓸쓸함과 님을 그리는 여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규왕에는 은촉이 타고 있고 여인의 그림자는 병풍에 들여주어 있습니다. 규방에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이 하얀 환선이 있어서 떠난 님을 만날 날을 견우성과 증여성을 이어주는 은하수를 보며 달래고 있으니 성제를 그리는 이 반첨녀의 마음이 새삼 떠오른다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화가 당인이 그린 이 반이단선이 되겠습니다. 즉 둥근 비단부채를 든 반첨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쇠금자와 거칠 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쇠금은 덥다는 의미의 이제금자, 그리고 아래 이 흑도자의 합자로 되어 있으며 흑도자 사이에 두 개의 점이 있는 구조인데 이 두 개의 점은 광물을 의미하며 이 땅 속에 이 쇠가 묻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골자를 보면은 흑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덮개를 뜻하는 이 이제금과 아래 이 불화자가 있어서 뭔가를 가두어 두고 불로 열을 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문을 보면은 이 건문은 이 청동 기물을 제조하는 이 거푸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래 날이 있는 것으로 봐 이 선비사 형태의 손칼을 주물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 두 개는 이 쇳물을 의미합니다. 위의 삼각형은 거푸집의 덮개에 해당되고요. 이 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덮는 것을 의미하는 이 이제금자 아래에 이 선비사 형태의 손칼,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 점들이 쇳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쇠금자는 쇳물을 부어 금속 기물을 만드는 이 주물용 거푸집을 묘사한 것이 이 건문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쇠금은 처음 인류가 얻게 된 금속을 지시한 자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금속을 통칭하는 자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류가 처음 얻게 된 금속인 이 청동기는 처음에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족장이나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귀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나중에는 귀한 금속인 이 누런 금을 나타내는 자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금은 화폐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쇠금자는 화폐의 의미도 있는 자양이 되겠습니다. 한편 보통 우리가 성실을 뜻하는 자양들을 살펴보면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쇳물을 부어 거푸집에서 똑같은 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쇠금자는 성씨로도 채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성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쇠금자의 의미는 쇠, 금, 화폐, 누런빛, 귀하다, 성씨가 되겠습니다. 거칠가는 원래 불만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형은 이 불만스러운 눈빛을 표현하였는데요. 사람 몸은 좌측을 향하고 있는데 눈은 이 우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도 사람이 서 있고 이 눈이 뒤를 돌아보며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소전은 눈목자와 사람인의 조합으로 정리되어 원래 불만스러운 모습은 느끼기 힘듭니다. 이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 아래를 본다 해서 마치 이 높은 사람 앞에서 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 아래 것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면은 심불이 천하다, 가난하다, 어렵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하여 어긋나다, 거스르다는 뜻도 있는 자형이 이 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간은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발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이 되므로 거치다, 멈추다, 한정하다는 뜻으로 점차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역에서 8개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산을 의미하는 이 궤로, 궤를 표시할 때 이 거칠 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간의 의미는 이 가난하다, 어렵다, 어긋나다, 거스르다, 거치다, 멈추다, 한정하다, 머무르다, 궤이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거칠 간이 천하다 또는 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 자형이 이 은은자가 되겠습니다. 금은 상류계층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이 은은 금보다는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의미한 자형에 이 보다 못하다는 이 간을 붙여서 은은자를 만든 것입니다. 초기 이 쇠금자는 이 청동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일반 금속을 통칭하거나 누런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동을 나타내기 위해 따로 만든 자형이 이 구리동이 되겠습니다. 청동은 사실 순수 금속이 아니라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한 합금이 되겠습니다. 주성분은 구리지만 주석, 아연, 니켈 등 다른 성분을 넣어 융점을 내리고 이 색상과 강도를 조절한 것이 이 청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은 여러 광물을 한 가지로 녹여 혼합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쇠금자에 이 한 가지 동을 합한 것이 이 구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동이라고 하면 이 청동이 아닌 이 순수 구리를 가리키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대신 청동은 이 푸른빛을 띈다 해서 푸를 청이 들어간 이 청동으로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간의 각골에서의 의미는 이 불만스러운 눈빛이었기 때문에 간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한한자는 이 마음심이 변에 붙어 있어 이 불만스러운 마음, 억울, 원망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나울 한은 이 개근자가 변에 있어서 이 불만을 품고 사납게 짖는 개를 나타낸 것으로서 한을 품다, 마음이 비뚤어지다, 마음이 난폭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폐례 구절 흔자는 거리 행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불만스러운 언행을 나타낸 것으로서 언행이 거칠고 비꼬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원래 이 눈을 내려 깔다는 의미 때문에 멈추다, 한정하다, 한계짓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이 높은 토산으로 가르막은 이 언덕부가 변에 들어간 이 한할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촛불 촉입니다. 이 자는 불화자와 애벌레 촉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불화자는 이 불을 그린 상향문자이며 이 불, 불빛, 열기, 타는 불, 화재, 태양 또는 이 불태우다, 급하다 등 불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애벌레 촉은 이미 200화 제가 초기 원장에서 한번 소개가 있었는데요. 촉은 이 나방 혹은 나비류의 큰 애벌레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나비 애벌레의 특징은 새를 피하기 위해 천적인 뱀의 눈을 가진 무늬를 머리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벌레 촉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큰 눈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 자형이 벌레인 것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벌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래에다가 벌레 충자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소전에서는 이 벌레 충자가 이 나비 애벌레 안에 이렇게 고립된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애벌레 촉은 이 오목한 모양을 가리키는 자형이 됩니다. 그 예로 삼국시대 총나라를 가리키는 자형도 이 애벌레 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촉이 지리한 이 익주가 애벌레 촉처럼 이 고립된 지형 안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익주는 이런 폐쇄성 때문에 방어는 쉬웠으나 확장이 힘들어서 결국 위나라에 멸망하고 말죠. 또한 이 애벌레 촉은 이 형태 때문에 이 오목한 제사용 그릇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촛불 촉은 이 불화자와 오목한 지형을 뜻하는 이 애벌레 촉의 합자입니다. 즉 이는 불을 이렇게 오목한 곳에 가두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바로 이 촛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촛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촉이라고 하면은 촛불, 등불, 달빛, 비추다, 촛불을 켜다, 꿰뚫어보다, 간파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 빛날위 또는 이 빨갈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불화자와 가죽위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화자는 제가 앞서 불을 그린 상형문자라고 설명드렸고요. 가죽위는 이 뭔가를 이렇게 발로 밟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가운데 이 못정자가 보이고 있고 이 아래 위로 발짓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발을정의 각골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발을정은 영역 표시를 하는 이 말뚝을 이 발로 밟다는 의미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뚝을 똑바로 박아 넣다는 의미가 나중에 발을 정자로 발전한 것이 이 발을정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죽 위의 각골자도 이 밟는 것을 의미한 자형인데요. 각골에서의 원래 의미는 무두질로 부드럽게 만든 가죽 또는 이 다름 가죽이라고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촉이 원시적인 무두질은 이 딱딱한 생가죽 표면에 동물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 두들기고 밟아서 부드럽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름 무두질은 이후 연기에 거울리는 이 훈연 무두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인류는 양잿물로 단백질을 제거하고 이 초급 목피 침출액인 탄닌으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탄닌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백반의 강한 수렴성을 이용한 백반 무두질도 개발이 되고요. 오늘날에는 이 무기 황산 크롬액으로 생가죽을 대량 처리하는 공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두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처리 중간중간마다 가죽을 문지르고 두들겨서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 자형에서 이 네모는
생가죽을 펼친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발로 밟아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행이 건문으로 넘어가면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모점자가 원래 영토의 의미가 있었고 또한 에어살 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영토 또는 이 둘레를 이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문 이후로 자행은 이 둘레 또는 이 에어사다는 의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걸음이 이 영토 안에 아닌 바깥쪽을 돈다 해서 떠나가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는 떠나다, 지키지 않다, 어기다, 어긋나다 등 부정적인 의미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의 의미는 가죽 또는 이 부드럽게 만든 다룬 가죽 또는 이 둘레, 에워사다 또는 떠나다, 어긋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전에서 이 떠나가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행에 이렇게 쉬엄쉬엄 갈 착을 추가한 것이 어긋날 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달아나다, 떠나가다, 어긋나다, 어기다는 이 가죽 위의 건문에서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둘레라는 뜻을 또 따로 나타내기 위해 소전에서는 자행에 큰 입구를 이렇게 둘레로 친 에어살 위를 이렇게 단독으로 또 만들게 되고요. 또한 이 가죽 위는 이 무드질을 한 붉게 빛나는 가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각골에서는 있었는데요. 옛날 가죽은 주로 소가죽이었으며 이 소가죽은 이 털과 기름을 제거한 후 무드질을 하게 되면 이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이 붉은 가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붉게 빛나다는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에 불화자를 넣어서 이 빨갛게 빛난다는 의미의 이 빨갈 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빨갈 위는 이 빨갛다 또는 성하다는 뜻이 있으며 빛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빛의 의미일 경우에는 휘로 읽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대지가 붉게 빛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에 흑도자를 넣은 자행이 붉게 빛날 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붉은 땅 또는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옛날 중국에서는 동쪽 끝 한반도에 있던 이 사만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붉게 빛날 위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빛을 그린 자형으로는 이 빛광자를 넣은 이 빛칠 위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빛날 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불화자와 임금황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금황은 이 빛나는 멸류관을 선 왕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건문 자형을 보면은 임금왕자 위에 구슬을 깬 밝은 관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밝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해를 의미하는 이 날일자에 이 구슬 장식이나 이렇게 깃이 꽂혀 있습니다. 관모가 금원이나 보석, 진주구슬 등과 같은 이 빛나는 재료로 치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는 단순히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를 의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밝게 빛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관모 형태가 이 날일자 혹은 이 촛대 모양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백자가 위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왕과 이 흰백자의 조합이 오늘날의 이 임금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전자형은 이 흰백자가 아닌 이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전은 진시황 때 이사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당시 황은 진시황을 의미했기 때문에 황자를 바로 쓰면은 불경하다 해서 이 흰백자 대신에 이 형태가 비슷한 스스로 자로 바꾸어 적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임금황은 이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있다 하여서 이 임금, 봉황, 춤추다, 멸류관,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 천자를 나타내므로 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성하다, 엄숙하다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정릉에서 발굴된 명나라 황제의 멸류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은 보통 이 가다는 의미의 이 갈왕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임금황의 이 건문 형태가 이 관랑자의 이 각골자인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관랑자는 보면은 이 임금왕 위에 발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자는 원래 이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자형이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거리를 뜻하는 행자를 넣어서 이 거리를 행차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행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가다, 떠나다, 향해 가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이 관왕자가 되겠습니다. 임금황해는 원래 이 밝게 빛나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변에 이렇게 불화자를 넣어서 분화시킨 것이 이 빛날 황이 되겠습니다. 빛날 황의 의미로는 빛나다, 성하다, 아름답다 등이며 엉뚱하게도 이 불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불안하다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은 이 황제 앞에서 이 황제를 두려워하다, 황송해 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의 변에다가 이 마음심을 따로 넣어서 만든 자형이 이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제를 두려워하다, 황송해하다, 이 어찌할 바 모르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두려울 황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은촉위황, 즉 이 은빛 촛불이 밝게 빛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촉을 노래한 우리나라 시인으로는 조선 중기의 흔한설원이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 초이고요. 호가 난설헌입니다. 이 난설헌의 시댁과 처가 가정사는 사실 불우했습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 그녀는 많은 한시를 남겼고 남동생 허균이 그녀의 한시를 명나라에 일찍이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진 여류 시인이 되겠습니다. 기하곡은 이 하곡 오빠에게 붙이는 시를 말합니다. 하곡은 그녀의 친오빠 허봉의 자이며 유달리 흔한 설원을 기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허봉이 율곡 이의를 비방한 죄로 변방으로 귀양가게 되자 애달픈 마음을 담은 시가 기하곡이 되겠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창 은촉저 유형 도고각, 어두운 창 아래 은빛 촛불이 빛나고 높은 누각으론 반딧불이 날아다니네. 초초 심야한 소소 추낙엽, 적막한 밤은 점점 차지우고 가을 낙엽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관하 엄신히 단우 불가석, 관하에선 소식이 드물고 근심의 끝자락은 풀길이 없네. 요상 청령궁 상공 나올백, 저 멀리 청령궁 생각하니 텅 빈 산 담쟁이 등길 위로 달은 밝기만 하구나. 이 시에서 이 관하는 한국관과 황하의 합한말로서 변방지역을 뜻합니다. 음시는 말소리와 서신으로 소식이나 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요. 청령궁은 이 푸른 연이 있는 궁전을 뜻하니 사찰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허봉이 귀양간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이 청령궁이 되겠습니다. 쓸쓸한 가을밤 은촉 아래서 멀리 귀양간 오라버니를 생각하는 여동생의 애달픈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빼어난 오원율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